남편은 그렇게 떠났다.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숨을 몰아쉬던 그의 마지막 얼굴을 아내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했다. 누런 커튼 사이로 흘러든 아침 햇살이 창백한 얼굴을 덮고 있었다. 약을 쥐고 있던 손은 떨렸고 마른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끝내 그 어떤 말도 남기지 못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히 사라졌다. 남겨진 사람은 늘 무거운 것들만 떠안게 된다. 집 한 채, 가재도구 몇 개, 그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얽히기 시작한 이상한 기운. 사흘째 비어있는 거실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남편의 동생, 그리고 그의 아내였다. 웃으며 들어선 얼굴 뒤로 날카로운 시선이 번뜩였다. 조문은 짧았고 눈물은 없었다. 대신 꺼낸 말은 의외였다. 집 문제를 정리하자는 이야기였다. 언제부턴가 그들은 이 집을 자신들의 몫이라 생각해온 듯했다. 형이 돌아가셨으니 자연스레 집은 가족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식의 말. 형수 혼자서 차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식의 태도. 놀람은 잠시였다. 그들의 태도는 익숙한 것이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시간에도 그들은 한 번도 병실에 들른 적 없었다. 입원비를 물어본 적도, 식사는 괜찮냐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자 그들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당당히 그 집을 들여다보았다. 방 하나하나를, 서랍장과 장롱까지.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놀림으로 죽은 사람의 흔적을 훑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점점 사라졌다. 그들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이 집을 자신들의 몫이라 믿고 있었다. 아니, 가져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남편의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여자는 작은 식탁에 앉아 묵은 먼지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서로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었다. 결혼 후 처음 이사 온 날, 벽에 붙인 사진들, 겨울마다 꺼내놓던 전기장판, 조금씩 느려지는 발걸음을 배려해 계단 난간에 덧댄 손잡이까지 모든 것이 그와 함께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 위로 누군가가 함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시동생의 아내는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방이 비어 있는지, 창고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녀는 이미 이 집을 점 찍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부터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말없이 바라보던 여자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굳어졌다. 한때 가족이었고 형제였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낯설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등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탐욕의 끝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남편은 무언가를 알고 떠난 것 같았다. 죽기 전 며칠, 그는 자주 뭔가를 적었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서랍 속을 열어보며 한참을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가 떠난 후 서랍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남겨진 유서도 문서도 없었다. 하지만 직감이 있었다. 그는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다. 다만 그것이 어디에 숨겨졌는지 그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집을 둘러싼 싸움은 막 시작된 셈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이 집을 가져가려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 남편의 동생을 처음 봤다. 생각보다 말이 없었고 올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시댁은 이미 오래전 무너진 상태였다. 남편은 부모의 부재 속에서 동생을 데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살아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컸다고 들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의지가 부담이 되었고 책임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시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취직도, 결혼도, 이사도 모든 것을 형에게 묻고 따졌다. 남편은 묵묵히 도왔다. 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감사라는 말은 사라졌다. 시동생이 결혼했을 때 남편은 전세 자금을 일부 도와주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집안 형편에선 결코 작지 않은 액수였다. 하지만 올케는 그 사실을 배려로 여기지 않았다.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 정도로 여겼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은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돌아갔다. 그 뒤로 그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명절이 와도 연락은 없었다. 아플 때도 안부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남편은 종종 허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늘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그런 거라고. 도움을 줘도 받지 못해도 말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라고.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지, 도대체 어디까지 침묵해야 하는지.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잦은 기침, 끊이지 않는 피로, 그리고 암이라는 진단.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다. 간병과 치료, 그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병실은 늘 조용했다. 혼자 식사를 챙기고, 혼자 약을 챙기고, 밤새 열나는 남편의 이마를 식혀주는 건 늘 그녀 혼자였다. 간병이 길어질수록 돈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통장 잔액은 줄고 연체되는 카드값이 쌓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뿐이었다. 지금도 어렵다. 당장 애들 교육비도 빠듯하다.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형제 사이에 금가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래서였을까? 죽기 며칠 전 남편은 혼자 서재에 오래 있었다. 무엇인가를 꺼내고 무엇인가를 쓰고 어딘가에 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조심히 물어봤지만 남편은 고개만 저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날 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를 마친 후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남편이 남겨둔 단서를 따라 책장 위, 서랍 속, 침대 밑까지. 그러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시동생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번엔 더 당당한 얼굴로 문턱을 넘어섰다. 그들의 손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다는 분할 청구서였다. 남편이 남긴 집, 그 일부를 요구하는 서류였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 마음의 정리도 생활의 복귀도 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집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그가 마지막으로 지켜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이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잔잔하게 내리던 빗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주방의 찬장 틈새, 벽지 가장자리, 세월이 지나 눅눅해진 창틀까지. 그녀의 마음도 그렇게 젖어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지난 일요일을 떠올렸다. 시동생의 아내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들고 들이닥친 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온 상태였다. 집의 등기부 등본, 남편의 사망신고서, 심지어 그간의 기여분까지 언급한 문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표정은 정중하지만 싸늘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침묵은 때론 유일한 방패였다. 상실이 채 아물지 않은 마음 위로 법의 언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며칠 뒤 시동생이 혼자 찾아왔다. 이야기는 간단했다. 형수 혼자 집을 갖는 건 부당하다는 것. 형은 형이고 자신도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 그녀는 묻지 않았다. 왜 병원에 오지 않았는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이젠 그 모든 게 물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 집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반복되었고 그녀는 무력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시동생은 슬쩍 위협을 섞었다. 법정으로 가겠다고, 형수라고 봐주지 않겠다고.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어디론가 무언가를 숨기던 모습. 그녀는 결심했다. 찾아야 한다. 남편이 남긴 그 무언가를. 그 밤 그녀는 집안 모든 공간을 다시 뒤졌다. 서재 책상 서랍, 안방 옷장의 이중 바닥, 심지어 천장 위 공간까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몸은 점점 지쳤고 마음은 달아갔다. 그러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고치려다 의외의 것을 발견했다. 시계 뒤편, 얇은 틈새에 꽂힌 봉투 하나. 남편의 필체로 적힌 작은 글귀. 나중에 꼭 찾아볼 것.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2장의 문서와 하나의 USB가 있었다. 첫 번째 문서는 남편의 사망 전 작성된 자필 유언장이었다. 공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작성된 날짜와 서명이 남아 있었다.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본 주택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상속한다. 타인과의 공유 또는 분할을 절대 원치 않음. 두 번째 문서는 시동생의 과거 채무 내역이었다. 남편이 대신 갚아준 금액과 날짜, 그와 관련된 금전 거래의 상세한 내용들. 그녀는 놀랐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USB. 그 안엔 영상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남편이 병실에서 남긴 기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카메라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형제로서의 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그러나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떠난 뒤 이 집과 그녀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유언장을 남긴다는 것. 그녀는 그날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작은 테이블 위 USB를 들고 목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 병원 진단서, 유언 영상, 작성 날짜, 모든 것들은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시동생과 그의 아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 담긴 것들 앞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올케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시동생은 침묵 속에 눈을 내리깔았다.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남편은 끝까지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정리했다. 공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유언의 정황, 작성 당시의 신체 상태, 그리고 유언이 진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한편의 영상이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분명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과 끝내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USB와 함께 남편이 정리한 문서들을 넘겼다. 거기엔 시동생의 이름으로 된 채무 기록, 과거 도박으로 생긴 빚, 그 빚을 형이 대신 갚아준 내역, 심지어 올케 명의로 조용히 대출을 돌린 흔적까지 있었다. 조용했던 남편이 그토록 치밀하게 정리해 놓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퍼즐은 이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동생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형의 사망 이후 집 소유권에 대한 무분별한 청구를 중단할 것, 유언장이 존재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내용. 며칠 뒤 시동생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정 의사가 있으니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지켜온 시간이고 어떤 명분으로도 나눌 수 없는 삶의 증거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다. 올케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다. 시동생은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이내 연락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의외의 곳이었다. 은행이었다. 남편 명의로 남겨진 대출에 대한 서류 확인 요청. 이상했다. 남편은 자신이 아프기 시작한 이후 어떠한 대출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세히 물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해당 대출은 2해 전 형제 명의로 공동 연대 보증이 들어간 상태였으며 실제 자금은 시동생 부부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고. 그녀는 멍해졌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명의가 형제의 이기심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것이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그날 밤 그녀는 USB를 다시 틀어보았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패라고. 누가 뭐라 해도 절대 내어주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무력하게만 보였더라도 결코 그들에게 진 적은 없다고.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 약속처럼 들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유언장의 진정성과 관련한 소송이 열렸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에서의 작성 정황, 영상 증거, 그리고 상속을 방해하려는 시동생 부부의 불법적 금전 활동 내역. 판사는 모든 것을 살핀 후 결론을 내렸다. 집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맞다고. 법정 밖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올케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남편이 지켜준 시간들이 그대로 느껴졌다. 창밖에선 오랜만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법정에서 돌아온 날 그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작은 울림이 심장을 흔들었다. 집은 조용했다. 익숙한 냄새, 반쯤 닫힌 방문,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안락의자.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심히 들어가 작은 액자 앞에 앉았다. 남편의 사진이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떠났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집은 지켜졌지만 그 안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며칠 뒤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정리했다. 남편이 쓰던 필통, 그의 안경, 마지막으로 신었던 외투, 손에 닿는 모든 것이 시간을 되갚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봉투 하나가 나왔다. 이미 보았던 유언장이 아닌 작은 편지지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 없이도 괜찮아져야 해. 그 집은 내가 웃을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 그녀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 말이 이제서야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았다. 바깥에선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고 햇살이 벽지 위로 흘렀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남편은 벽에 기대어 이 집은 시간이 지나도 따뜻할 거라 했었다. 그 말대로 지금도 따뜻했다. 그녀는 그날 이불을 꺼내 세탁했다. 커튼도 걷어 햇빛에 널었다. 낡은 그릇은 치우고 하얀 냄비를 꺼내 된장국을 끓였다. 식탁 위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고 편안했다. 창밖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잘 갔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 집은 이제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시간과 기억의 집.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들의 긴 이야기. 그 끝에 남은 건 조용한 살, 그리고 고요한 승리였다.